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정민이라고 해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답니다. 초등교사라 아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적 기억 때문인지 내 아이 갖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는 그런 저의 어린 시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난폭한 분이셨어요. 아마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그런 난폭성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장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아버지의 난폭함에서 기인한 물리적인 완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많았다고도 하던데 여전히 저처럼 그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훨씬 더 공감하시며 들으실 것 같네요. 혹시 지금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더 이상 참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겪은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저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는 아버지가 엄마한테만 손을 대셨는데 결국 저한테도 손을 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닐 때에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저는 제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그런 아버지의 난폭성과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저는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시점을 엄마에게 왜 이렇게 참고 사냐는 말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엄마도 저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저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말인 건지 저는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한창 극에 달했던 건 제가 중학교 2, 3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즘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정도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렇게 엄마를 한참 괴롭히다가 힘이 좀 빠지면 바로 제 차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늘 엄마가 당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많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한편 다음 차례인 제가 오늘은 또 얼마나 당하게 될 것인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날은 그런 두려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엄마가 참고 살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느라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달려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힌다고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친 덕분에 여자 경찰 한 분과 아저씨 경찰 두 분이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주셨어요. 저는 경찰이 3명이나 함께 가고 있으니 그날로 저의 그 괴로운 날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뻔뻔한 얼굴로 당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왜 내 마누라를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이 상처도 이 사람이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말해봐. 아버지가 그렇게 윽박지르니 엄마는 제가 어렵게 데려간 경찰들에게 그저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 소리만 했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그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중학생인 제 눈에도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엉성하고 졸렬한 거짓말인 게 빤히 보이는데 그 경찰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지 않다는 듯한 아저씨 경찰들의 그 표정. 그리고 저를 안타깝게 보던 여자 경찰 언니의 아련한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경찰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전 그날 아버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게 혼이 났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옥과도 같았던 날로 기억해요. 그 밤이 또 어찌나 길던지 말이에요.
그날따라 아버진 지치지도 않고 수많은 욕을 퍼부으며 저를 혼내셨고 저는 그러는 아버지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진 간암에 걸려 투병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괴롭히다가 제가 대학 졸업반이던 여름에 돌아가셨죠. 평생을 변변한 직장에 정착한 적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듯 일하며 생활비도 넉넉하게 갖다 주지 못했으면서 그 와중에도 술을 달고 살았던 아버지라는 사람. 엄마가 아버지 몰래 동네 식당에 나가 일을 한 돈을 보태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집. 저는 한 번도 새 교복을 맞춰 입어본 적이 없고 때 맞춰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사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엄마와 제게 손을 올리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더러운 세상을 원망하는 말들을 했었어요. 정작 그걸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서는 공부마저 제 맘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던 동네를 떠나 새 동네로 이사했는데 그러면서 엄마 국밥집 하나 열고 그 국밥집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국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밥집 근처에는 회사도 많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하나 있어서 단골인 경찰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유난히 경찰들에게 인심이 후해서 있는 대로 퍼주고 남는 건 다 싸주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중학교 때 그 일을 겪었으니 제가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경찰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퍼주고 싶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난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정민아, 그러지 마. 그런 생각하면 너만 힘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경찰들만 해도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좋은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얕보이기나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 사람들 챙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이걸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은데 어쩌니?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툴툴거려도 엄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들,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들을 맞아주는 국밥집 사장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러다 뉴스에도 나온 무서운 사건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일어나 동네 분위기가 흉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들으니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당분간만이라도 식당 문을 좀 일찍 닫는 게 좋겠다고 늦게까지 가게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며 굳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동네가 아무리 흉흉해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 늦은 시간에 밥 먹을 식당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부득부득 장사를 늦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당시 전 학교에서 새로 맡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퇴근하고 집에까지 일을 들고 와 늘 집에서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 엄마 모시러 갈 형편도 안 됐고 또 엄마가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 가게 정리하며 엄마가 전화를 해야 제가 그 시간에 맞춰 엄마 모시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엄마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할 사람도 아니셨으니 저는 늘 엄마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신경이 바짝 쓰이곤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늦는다 싶어서 제가 엄마 식당으로 가려고 채비하고 나서는데 어떤 덩치 좋은 경찰 제복 입은 젊은 남자가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했고 엄마 식당 단골인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몇 번이나 더 엄마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고 그러기에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몇 번 마주쳤던 바에 의하면 일단 체격은 좋고 인물도 훤칠한 편이었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는 태도나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았죠. 일단 거기까지는 합격이다 싶었고 엄마한테 그 사람에 대해 슬쩍 또 물어보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괜찮더라. 우리 식당에 오는 단골 경찰들도 다 그 청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뿐인 줄 아니? 우리 상가분들한테도 평판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 참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또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마주치다가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사귈 때부터 너무 좋아하셨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경찰이라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자취하는 남편 반찬도 다 해다 줄 정도로 남편한테 잘해주셨고 남편도 그런 엄마에게 늘 감사하며 연애 시작할 때부터 장모님이라 부르며 어떨 때 보면 저보다 저희 엄마랑 더 친밀해 보이기도 할 정도였어요. 전 그게 참 좋았답니다.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한 저희 엄마였으니 이제라도 듬직한 사위 효도받으며 오래오래 많이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좋은 시절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처음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뺑소니라니.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니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산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왜 이런 일이 엄마한테 일어났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억울한 사고도 제게는 모두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보통 국밥집에서 쓰는 식재료들을 배달로 받고 있었는데 아침 장사하려니 대파가 똑 떨어졌다고 하시며 아침 일찍 시장 문 열 즈음 맞춰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엄마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료 없으면 하루쯤 장사 쉬시라고 이 겨울에 무슨 새벽같이 시장에 가시냐 소리도 했었어요. 그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때라도 제가 어디 가서 대파를 사다 드렸다면 엄마가 지금도 제 곁에 계실까요? 그 순간에 대한 후회를 수백 번,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사고는 일어나 버렸고 엄마도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는 일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한겨울이라 7시도 안 된 시간은 아직 푸르스름 날이 밝아오기도 전인 시간이었고 하필이면 큰 도로가 아닌 뒷골목 샛길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뺑소니범 잡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찰인 제 남편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 잡을 거라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뺑소니범은 쉽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애쓰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도 차츰 회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던 국밥집은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넘겼고 엄마와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엄마 집은 엄마 유품 정리를 끝내고 처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국밥집 인수하며 받은 돈이나 엄마 집 판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그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길래 그땐 저도 조금 감정적이 되어서 남편한테 날이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유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돈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돈 많은 처가 골라 결혼했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물론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더 비꼬아 말한 것이긴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뺑소니범 잡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며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겠는지 식탁을 쿵 내려치기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그런 난폭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고 나더니 이후로 점점 그런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무드등을 화장대 거울에 집어던져 거울과 무드등이 박살이 난 적도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런 남편에게서 어릴 적 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재된 난폭성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걸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경찰이자 애처가 남편으로 보이려 했으니 그 반대작용으로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난폭성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게 들키듯 내보인 이후로는 제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굳이 본인의 그런 난폭성을 숨기려 하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이 되어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아버지의 난폭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이상 참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 더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정말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희망이나 애틋한 감정 같은 게 남아서 그랬다기보단 엄마 뺑소니범 잡는 것에만큼은 진심이고 열심인 남편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했고 늘 그 뺑소니법을 잡는 일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 다 사실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엄마에게 참 잘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눈여겨보게 됐던 것도 동네 흉흉하던 그때 남편이 엄마를 밤길에 가시게 할 수 없어 집까지 모시고 오곤 했었고 연애할 때나 결혼 후에도 저보다 더 살뜰히 엄마를 챙겼던 것도 사실이었으니 엄마 뺑소니 범을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보자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였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이 되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게 직접적으로 손을 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손을 드는 신용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눈을 희번득이는 수준 정도였으니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남편의 난폭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남편의 난폭함은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당했던 것들이나 엄마가 아버지한테 당하는 걸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는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두들기는 수준이었다면 남편은 훨씬 악랄하고 지능적이었어요. 작정하고 제게 물리적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부러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을 골라서 공격했고 욕이나 험한 말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선언을 하듯 말했어요. 그만해. 나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안 참아. 당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도 할 거야. 알았어?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경찰인데 경찰들이 누구 말을 믿겠어? 너 그렇게 순진한 애는 아니지? 적어도 애들 가르치는 선생식이나 돼서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지 않겠어? 저는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악을 썼던 것인데 남편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표정은 정말이지 악마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더 분하고 억울한데 그러면서도 중학교 시절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일은 오랫동안 제게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던 일이었잖아요. 남편과 결혼하며 그 일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남편으로 인해 또 한 번 그 일을 떠올리며 경찰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생겼던 거예요.
남편은 제게 그렇게 악랄하게 대하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밤낮 없이 돌아다녔고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참았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남편의 그 말에 적잖이 기가 꺾였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악랄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그 방법까지 확장시켜가며 지독해져만 갔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기나 하다가 제 뺨 같은 데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점점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거죠.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중학교 시절 경찰서에 갔던 일로 아빠한테 호되게 혼나던 그 길고 긴 밤과 같은 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던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 지경이 되니 저는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찰서로 뛰어가게 됐던 겁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그러니까 남편이 근무하는 그 경찰서로 저는 어느 날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내달려갔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겹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머리며 옷이며 엉망진창인 채로 경찰서로 뛰어들어갔고 말의 앞뒤 순서고 뭐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남편의 난폭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난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상민 경찰관 아내다 하며 무슨 성토대회라도 하듯이 특정 지을 수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저는 그냥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니 그제야 저를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기던데 저를 자세히 보더니 비로소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했듯이 제 꼴이 정상이 아니었고 처음엔 다들 저를 진짜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봤을 테니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아마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조차도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 이상할 게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미친 여자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해야 할 거예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 중 남편보다 직급이 낮은 경찰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저를 챙겨 자리에 앉히고 물도 한 잔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한 말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럴 녀석이 아니지. 그렇게 순하고 여려서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웬만해야 듣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난데없이 뛰어들어와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가 좀 아픈 모양이니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차라리 박순경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 혹은 미치광이로 몰아가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는 더 눈 뒤집혀서 벌떡 일어나서 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같은 경찰이라고 지들끼리 감싸기나 하고 내 말 안 믿고 안 도와줄 줄 알았다고. 지금 같은 경찰이라고 그 인간 편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것 보세요. 아무리 박순경 봐서 참으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막말까지 하고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댁에 가셔서 박순경이랑 화해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부부싸움 화풀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 경찰이 이렇다는 거 내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러다 누구 하나 잘못돼야 정신 차릴 거죠? 거참 정말 큰일 나실 분이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면 뭐? 나를 가둬놓기라도 할 건가요? 당신들이 경찰이야?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냐고요? 같은 경찰이라고 무턱대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니 무슨 말이 그따위냐고? 형수님,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 나! 여기서 우리 엄마 국밥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경찰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유난히 챙겼는데 그러면 뭐해? 엄마 살아있을 때도 그 공받아 챙긴 적 없지만 죽고 나니 더 소용없는 거지. 아, 그래, 맞아. 박순경 장모가 국밥집 사장님이셨지? 그래, 얼마 전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박순경이 그놈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라고. 아니, 그럼 박순경이 그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나이 많은 경찰들은 분명 저희 엄마 식당에서 밥을 여러 번 먹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 것처럼 작은 소리로 말하긴 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도 분명히 다 들려왔고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죠. 국밥 한 그릇 팔면서도 한정식집 밑반찬 안 부럽게 끝도 없이 퍼주고 경찰들 밥해 먹인다고 적잔할 때도 있었는데 그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진작부터 그랬지. 나는 정말 경찰이 싫어. 경찰 같은 건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서러움에 복받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나이 많은 경찰들은 혀를 찾고 젊은 경찰들은 어쩌지 못해 난감해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저희 엄마 성함을 들먹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이 이현애 씨 아니신가요? 경찰서 바로 옆 국밥집 하시던 그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뭘 들으신 거예요? 지금 누구 놀려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 성함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제가 그렇게 악을 쓰며 엄마 얘기하는 걸 뭘로 들은 건가 싶어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었는데 가만 생각하니 엄마 성함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는 박순경이랑 경찰 동기인 정민수 순경이라고 합니다. 박순경 장모님은 제 단골 국밥집 사장이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저희 관할에서 맡고 있는 뺑소니 사건 피해자이신데 성함 정도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남편 동기... 아니, 그보다 저희 엄마 국밥집 단골이셨어요? 저희 엄마랑 잘 아셨겠네요?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경찰서 사람들이 어머님 밥 정말 맛있게 얻어먹으며 살았죠. 재수 씨, 일단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옮겨서 앉으실까요? 남편 동기라는 그 경찰은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고 그러면서 다른 경찰들에게는 자기가 일단 얘기를 좀 할 테니 제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 동기 경찰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고 그렇게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아진 걸 확인하고서야 남편 동기 경찰은 천천히 제게 말했어요. 신고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접수를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남편 동기 경찰은 양식과 형식에 맞춰 그렇게 조심스레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제가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잠시 뒤 여경이 와서 증거로 남길 사진도 찍어갔고 그렇게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이었는데 다른 경찰 한 사람을 더 불러 남편과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동기 경찰은 엄마의 뺑소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보니 불러온 경찰은 남편과 그 수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고 남편보다 어려 보이는 불려온 그 경찰은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렇게 불려왔던 경찰을 돌려보내더니 남편 동기 경찰은 다시 제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 뺑소니 사건 수사 과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지 옆에서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방금 그 경찰은 남편이랑 같이 수사를 맡았던 분이시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정순경 님이 보시기엔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던 것도 비슷해요. 자료도 꽤 많이 모았고 수사가 진척이 많이 돼서 곧 뺑소니범이 잡힐 줄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 꼴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렇게 만든 범인 잡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박순경이 수사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게 무척 이상했거든요. 한편으론 좀 수상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수상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사건이잖아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고 싶어요. 남편 동기인 정순경이 뭔가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정순경에게 매달리듯이 부탁을 했어요. 엄마 사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참을 부탁하니 정순경은 그러고도 한참을 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무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도 되고 많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 대체 무슨 말씀이시길래 이러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남편한테 이 꼴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 제가 더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세요. 재수 씨, 그러니까 저는 박순경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터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리요? 대체 무슨 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 엄마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겠죠?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 정황들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증거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 인간이 저희 엄마 사건에서 저지르고 있는 비리라는 게 대체 어떤 거죠? 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남편 동기 경찰이 말하는 비리라는 것이 엄마 사건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서 남편 동기 경찰에게 무슨 말이라도 더 듣고 싶었고 조르듯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동기 경찰은 그제야 제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동기 경찰이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재수 씨, 저는 이 기회에 그것들의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재수 씨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동기 경찰은 처음부터 제게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 제게 다가왔던 거였죠. 남편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리가 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는 무조건 그러겠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우리 엄마 사건에 더 신경을 쓰게 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동기 경찰은 경찰들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요즘 경찰들은 옛날에 비하면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배고플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국밥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경찰들에게 어머니 국밥과 정성 가득한 반찬들은 엄청난 힘이 됐어요.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무하다 보면 밥때 놓칠 때가 많고 대충 때우기 십상인데 그런 경찰들 생각해서 일부러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일 끝내고 밤늦게 배고파 밥 찾는 경찰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셨던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러셨던 거군요. 저는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저는 솔직히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경찰들 챙기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것도 싫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 경찰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 고마운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늘 빚도 없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다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네요. 그런 고마우신 분, 심성 고운 분이 뺑소니 같은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도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이 사건이 꼭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그렇게라도 갖고 싶습니다.
남편 동기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와 동시에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슬퍼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감상에 젖는 것들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저와 남편 동기 경찰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진술들과 증거들로 남편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저를 도와준 남편 동기 경찰은 그 영장을 들고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 남편을 체포했고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남편 휴대폰도 압수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와 남편 동기 경찰은 그때부터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모아둔 자료들 속에서 남편 동기 경찰이 말했던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남편 동기 경찰이 말하길 만약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약속하고 뒷돈을 받았다면 후일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뒀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자료들 사이에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부러 남겨둔 거였죠. 전 처음엔 남편 동기 경찰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진짜로 그런 증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증거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제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나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엄마 뺑소니범 잡겠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날뛰던 그 제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아놓고는 그놈에게 뒷돈을 받는 거래를 하고 뺑소니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론 내고 수사를 포기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건가 싶고 진짜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 아닌 거죠. 사람 새끼 아닌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데 짐승도 은혜를 아는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뭡니까? 남편 동기 경찰은 그런 심증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러니 호시탐탐 어떻게 증거를 찾을지 주시하고 있었다는데 시의적절하게 제가 남편을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기회를 빌려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아내인 제가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하고 제보한 것으로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제가 제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제가 함께 찾은 것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제가 신고한 것에 더해 비리 증거까지 더 추가가 된 거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니 쭉 거기에 갇혀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유치장 안에서 제가 경찰서에 온 걸 보더니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민아, 서정민, 내 말 잘 들어. 당신이 말을 잘해줘야 해. 그래야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고. 너 나 없이 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우리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고 네가 발견했다는 그거 별거 아닌 거야.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니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났는데 유치장 앉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선배 경찰들도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보다 앞서서 그분들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주시더라고요. 박순경,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제가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다고요. 두고 보세요. 저 금방 나갑니다. 자네가 와이프한테 몹쓸 짓 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이젠 뭐 비리? 범인이랑 거래를 해? 경찰 얼굴에 똥칠 그만하고 조용히 입이나 다물고 있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정민아, 내 말 듣고 있지? 그거 다 이 사람들이 지들 실적 올리려고 부풀리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 관례적인 거고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나 좀 꺼내줘. 당신이 나 도와줘야지. 남편은 선배 경찰들의 쓴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건방진 태도로 대처하면서 제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더 많은 경찰들이 소리내어 남편을 비난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뺑소니범과의 거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됐어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남편 동기 경찰이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남편을 탈탈 털었는데 그동안 해먹은 게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죠.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 좋고 여리다더니 그런 인간이 비리의 온상, 비리 그 자체였던 거잖아요. 상습적으로 벌인 일들이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남편과 거래를 했던 뺑소니범도 잡혔어요. 그놈은 저희 엄마 사고 내고 뺑소니 친 걸로도 모자라 경찰에서 뒷돈 주며 무마시키려 했으니 그놈도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 거죠. 남편과 그놈 둘 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거기서도 침묵질하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어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저희 엄마의 목숨을 갖고 거래까지 한 남편과 계속 살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게 면회를 와달라고 하도 부탁해 한번 갔었는데 작정을 했는지 눈물까지 짜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돈 욕심 낸 것도 그렇고 또 당신한테 험악하게 굴었던 것도 다 사과할게. 용서해줘. 지금 겨우 그딴 소리 하려고 사람 오라가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네가 오라고 하면 내가 와야 하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지 마. 알겠어? 당신 화내는 게 당연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당신은 그것만큼은 알아줘야 해. 알잖아. 끝까지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용하려는 거니? 너 정말 인간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것도 인간이라고 정말 역겹다. 뭐라고 해도 좋아. 그렇지만 내 진심은 알아줘. 난 장모님한테도 당신한테도 언제나 진심이었어. 우리 엄마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 설령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과적으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안다면 지금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도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힘들고 지쳤던 저는 학교에 휴직을 신청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엄마도 잃었고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그 남편은 제가 버렸으니 저는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엄마를 잃었다는 게 이제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학교를 쉬는 동안 내면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겠죠? 저는 미뤄뒀던 일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이랑 식당 정리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냥 다 모든 게 죄스럽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사망보험금 청구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부터 청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며 용기를 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과 같이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남편의 난폭함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다스리는데도 더 좋지 않을 것 같았죠. 내친 김에 저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나 산골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근 신청을 했어요. 도시에서 그런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 쉽게 정근이 이루어졌고 저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바닷가 마을로 가게 됐답니다.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그 경찰서 경찰관들께도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제게 엄마 이야기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러운 마음에 엄마가 그렇게 마음 쏟았던 공도 없다 하며 울부짖기도 했었지만 엄마가 참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겠고 또 그런 엄마 마음을 알고 고마워하는 경찰들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기도 했어요. 남편 동기 경찰을 비롯해 몇몇 친한 분들이 엄마 기일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날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라면 좀 쓸쓸했을 텐데 엄마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아요.
엄마 기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저는 살던 마을을 떠나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바닷가 마을로 왔어요. 여기서 회복하는 시간 잘 보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죽자고 공부해 선생이 된 것이지만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제 직업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의 모든 트라우마를 떨쳐버리고 제 자식도 낳아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는 거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 보람을 몇 배로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작은 관심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